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자, 오늘도 통합사회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보시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입니다. 자, 행복의 의미와 기준 두 번째라고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서 뭐 보편성이냐, 상대성이냐, 객관적이냐, 또는 뭐 절대적이냐라는 어떤 그러니까 주관적이냐라는 자, 행복의 의미와 기준을 잡았다면은요. 자, 오늘은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상 파트입니다. 즉 윤리 또는 철학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은요 서양 사상을 공부할 건데요. 자 제가 OT 때나 그 다음에 뭐 통합사회 이렇게 공부하기라는 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파트가 학교 선생님의 전공 과목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뭐 윤리교육과나 또는 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셨다면은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확장된, 즉 심화된 내용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의 학교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깊이 정도까지 들어갈게요. 너무나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수능이 돼버리고 고3 수준 또 윤리와 사상 수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아직은 우리가 조회수가 조금 적지만, 그쵸? 모르죠. 앞으로 더 발전해서 우리 조회수가 늘어날지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아마, 선생님, 우리 학교는 더 뭐, 플라톤도 배웠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좀 더 깊이 들어갔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밑에, 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댓글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바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의미 전달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배울 내용, 이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행복에 대한 서양의 관점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떤 기준을 공부했다면 이번부터는 사상가들의 생각입니다. 행복이란 말이지 이렇게 해야 행복이란다 라는 바로 그 사상가들의 생각,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테니까는요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사상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의 생각을 공부할 건데 제 생각과 좀 달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저렇게 그냥 생각을 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죠. 그렇죠? 개방된 사고로 받아들이셔야지 나는 생각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었다가는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이들의 생각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자, 고대 기원전 바로 그리스 철학자죠. 그 다음에 뭐 서양 철학의 또 한 획을 그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 그 플라톤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천재였다고 해요. 자, 이분은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자, 행복이란 뭡니까? 하기 전에 자, 모든 만물은 목적이 있다. 뭐지? 왜 갑자기 행복 얘기하는 이 얘기 왜 하지? 맞습니다.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얘기한 그 행복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세상 모든 만물 보이시죠? 만물. 말 그대로 그냥 유니버스, 그냥 우주, 또는 삼라만상, all things, everybody, 모든 것들 다 됐습니까? 이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만물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요,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안경, 만물 중에 하나죠.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니까 안경, 잘 보려는 목적. 뭐 시계, 시간을 보려는 목적. 분필, 뭔가를 필기하려는 목적. 맞습니까? 네. 뭐 옷, 뭐 몸을 보호하고 가리려는 목적. 뭐 없는 게 없네요. 됐습니까? 네. 결국에 세상 모든 만물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인간도 만물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인간의 궁극의 목적은 뭘까요? 됐습니까? 자, 모든 만물은 목적이 있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맞습니다. 행복 추구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추구요? 행복 추구요. 자, 여기서 여러분 궁극이란 말 나왔죠? 궁극. 더할 나위 없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죠? 그럼 목적이 뭡니까? 맞습니다. 뭐 좋은 성적이겠죠. 그럼 좋은 성적은 목적이자 또 하나의 수단인데요. 그럼 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시죠? 맞습니다. 또 대학이 있겠죠. 목적이죠. 근데 또 그 대학도 또 다른 수단이죠. 그럼 왜 또 좋은 대학을 원하시죠?
아무래도 좋은 직장. 그럼 좋은 직장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럼 좋은 거네요. 그쵸? 돈. 그쵸? 그럼 왜 또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기서 행복 뒤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대학은 직장과 관련이 있었고 직장은 돈과 관련이 있었는데 행복은 뭐와 관련이 없죠. 맞습니다.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이게 바로 궁극이고요. 바로 그 인간의 궁극의 목적은 몸복 추구다, 행복 추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의 궁극의 목적도 행복이고요. 찍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지금 어딘가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도 왜 밥을 먹죠?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든 만물은 목적이 있고 바로 그 만물 중에 인간, 모든 인간의 궁극의 목적은 바로 행복 추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궁극의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갑니다. 인간의 탁월한 기능. 그렇죠. 탁월한 기능. 자, 잠깐 보실게요. 모든 만물이 목적이 있다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만물은 자기의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뭔가 발달되고 특화된 기능이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뭐 강아지의 궁극의 목적, 그죠? 뭐 제가 키웠던 그동안 모든 강아지들은 이렇게 되게 먹는 걸 좋아했는데, 자,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네, 자, 괜히 강아지에다가 막 인격체 부여하셔서 뭐 선생님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죠?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자, 모든 강아지의 목적이, 궁극의 목적이 만약에 먹이 획득이라면, 그쵸? 그러면 강아지한테 특화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후각이죠. 그렇죠. 먹이를 잘 탐색해야 궁극의 목적인 먹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간의 궁극의 목적은 먹이 획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 추구라면, 그러면 인간한테 특화된 탁월한 기능은 무엇일까? 강아지가 후각이라면 과연 사람은 뭐가 특화가 됐을까? 그렇죠. 인간의 탁월한 기능 나왔는데요. 바로 이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탁월한 기능인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 그렇죠. 이성의 기능이라 써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서양 철학할 때는요, 이성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성, 사전적 의미로는 뭔가 판단력, 뭔가 사물을 판단하고 뭐 예측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따라서 인간의 궁극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렇죠? 따라서 인간한테 발달된 기능인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얘기했던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행복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교과서였고요. 자,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신다 하면은 이 방법에서 내용이 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해라. 그래서 뭐, 그러면 행복한가요? 아니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 발휘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바로, 그래서 덕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뭐 있는 행동? 덕. 됐습니까? 좋아요. 자, 아직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좀 들어갈게요. 글씨가 럭같이 보여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뭐를 쌓아라? 덕을 쌓아라. 자, 이 덕에는 다시 여러분 두 가지 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성적 덕이 있고요. 두 번째, 품성적 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3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쉽게 갈게요. 자, 일단 지성적 덕은요, 이 지자, 뭔가 알지자 느낌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혜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지혜로운 거죠. 뭔가 파악하고 알아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품성적 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품성적 덕이죠. 따라서 스토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선 인간의 탁월한 기능인 첫 번째 방법, 이성의 기능을 잘 활용할 것. 그래서 그 이성의 방법을 통해서 두 번째, 뭐를 잘 쌓을 것? 덕을 잘 쌓을 것. 그래야 인간은 몸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중용이거든요, 여러분. 중용. 일단 뭐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산술적 의미의 가운데는 아니고요. 이 중용은요, 적절함을 얘기합니다. 이 적절함이라는 것은 상황 판단을 잘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일까를 찾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뭐 남자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여자친구랑 손잡고 내가 놀러 가고 있는데, 깡패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나를 위협하고, 예를 들면, 내 이성 친구를 위협하고 있어. 됐습니까? 좋아요. 자, 물론 평소 때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 위협할 때는 그때는 솔직히 뭔가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겁이 많은 거야. 떨려. 손이 발발발 떨려. 그래서 평 하고 도망갔어요. 여자친구를 냅두고 나 혼자 살겠다 도망갔어. 그럼 솔직히 도망가면 행복합니까? 불안해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곧 행복은 아니잖아요. 맞죠? 되게 스스로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고작 내가 이따위밖에 안 됐어.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었나? 이 겁쟁이 바보 이러면서 맞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비겁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겁한 것은 행복이란 거리가 멀죠. 또 이번엔 반대입니다. 이 비겁의 반대. 자, 보통 우리가 싸움꾼이 있죠. 눈만 마주치면 시비 걸고, 그렇죠? 시비 걸고 뭘 쳐다봐 막 이러면서 막 싸움 거는 사람도 분명히 어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나 보면 자꾸 싸움을 걸고 막 주먹을 막 날려요. 그래서 맨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고. 자, 과연 그것도 행복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중용은 뭔데요, 선생님? 자, 중용은 적절함입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처럼 어떤 누군가가 나와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협할 때는 그때 내가 아무리 막 심장이 발랑발랑 떨리고 막 발발발 떨려도 에잇 하고 주먹을 날려서 나를 보호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겁을 극복한 거죠. 우린 그것을 용기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비겁에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용기가 되겠죠. 반대로 내가 아무나 보고 누군가 나한테 막 시비를 걸면 막 내가 싸우고 싶어져. 막 흥분돼. 막 가슴이 벌렁벌렁. 이번에 막 흥분해서 벌렁벌렁거려. 막 때리고 싶어. 하지만 그런 싸울 상황이 아니라면 그 화를 참는 것도 용기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겁, 불행이죠. 그 다음에 아까 아무나 보면 싸움 거는 거. 우리가 보통 만용이라 얘기하고요. 객기. 알겠습니까? 예, 만용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덕이 아니죠. 그럼 이 비겁과 만용 사이에 여기에 바로 용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기. 됐습니까? 결국 이 용기가 덕인 거죠. 결국에 덕이라는 것은요. 적절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적절함. 맞죠? 기억하세요. 적절함. 따라서 이 상황에선 내가 겁이 나도 이 겁을 극복하고 주먹을 날리는 게 용기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 화를 참는 게 용기인지를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때리지 말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때릴 상황에는 때릴 대상에게 적절한 펀치를 날리는 게 용기인 거고 참을 상황에서는 그 펀치를 최대한 참아주는 것도 일종의 용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먹을 날릴지 또는 주먹을 참을지를 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지성적 덕. 그 다음에 그래 때려야겠어 했는데 너무 겁나 하고 가만히 있는 그것도 결국이 아닌 거죠. 따라서 지혜가 중용을 판단해 줬다면 이제 그것을 뭔쳐내야 된다? 실천. 그 적절함을 실천해 주는 게 바로 품성적 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 상황 판단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중용이죠. 결국에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의 탁월한 기능인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덕, 쉽게 얘기해서 지혜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혜에서 오는 여러 가지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즉 적절함을 옮겨야 된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끔씩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덕이 되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우리한테 뭘 인도해 준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그러면 비겁은 뭘까요? 악덕이죠. 악덕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불행이죠. 그 다음에 만용. 객기 됐습니까? 이것도 뭐가 될까요? 악덕이죠. 아무나 보고 싸움 거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덕이란 악덕과 악덕 사이에 위치한다. 다시 한번 덕이란 악덕과 악덕 사이에 위치한다. 뭡니까? 바로 중용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산술적 의미의 가운데 아닙니다. 뭐 때리지 마 가운데 살살 때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참을 땐 참는 거고 싸울 땐 싸우는 게 중용입니다. 그 판단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성의 탁월한 기능을 잘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지 인간의 궁극의 목적인 행복으로 갈 수 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에피쿠로스입니다. 보이시죠? 에피쿠로스. 자, 에피쿠로스 다음에 우리가 스토아파를 공부할 거거든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 역시 외국 사람들이라 좀 발음하기 힘들어요. 혓바닥이 조금 이렇게 똥똥해서. 네. 자,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는요, 바로 이 그리스 시대 다음 바로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드디어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합쳐졌던, 융합됐던 그 알렉산더 대왕 됐습니까? 우리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시기를 바로 헬레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시기가 문화적으로는 동서양의 문화의 융합, 여러 가지 어떤 그 지능의 문명의 발달 갖고 왔지만 단점으로는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거기다가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금방 또 죽죠.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등장했던 게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은요. 마음의 평온 또는 평안 또는 평정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사회가 불안하고 마음이 자꾸 발신발신 거리니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니까 됐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와 좀 이따 공부하게 될 스토아 학파의 몸통점,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피쿠로스부터 가보도록 해보시죠. 자, 에피쿠로스, 마음의 평온과 평안이 결국의 행복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행복의 의미부터 잡아볼까요? 자, 에피쿠로스는 얘기합니다. 육체에 고통이 없고 그렇죠?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 그렇죠? 몸은 고통이 없고 마음은 평온한 상태. 이게 바로 행복이다 해서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이상한 쾌락 아닙니다. 아시겠죠? 몸과 마음에 결국에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것이 곧 쾌락 상태인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행복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자, 나와 있죠. 또 나왔습니다. 이성적 통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영향을 받은 게 보이시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탁월한 기능인 이성을 통해서 중용을 제대로 파악하라. 적절함을 파악해라. 맞습니다. 그 논리가 다음 세대로 전달됐다 보시면 돼요. 결국에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이라는 것은 정신적, 지속적 쾌락을 뭐하고 추구한다. 그러면 반대로 추구할 쾌락이 있다면 절제할 쾌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육체적, 순간적 쾌락. 그렇죠. 육체적, 순간적 쾌락은 절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뭔제? 절제. 그러면 추구할 쾌락과 절제할 쾌락을 뭐 해야 됩니까?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다? 판단력, 바로 이성적 통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맞아요. 육체적 쾌락은 되게 순간적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면 이 쾌락은 쾌락이 아니고 고통으로 연결돼요. 우리 그것을 고통의 영리 또는 고통의 역설이라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고파. 시간이 너무 늦었네.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건강에도 안 좋고 돈도 나가고 살도 찌고 안 좋은데. 모르겠다. 여보세요? 자, 그래서 식욕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시켰어요, 음식을. 자, 먹는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 자, 근데 그걸 맛있게 먹을 때는 너무나 쾌락스러웠는데, 자, 다 먹고 난 다음에 쌓인 뼈다귀를 보면서, 그쵸? 이렇게 쌓인 쓰레기를 보면서 현타가 오죠. 오늘도 참지 못했어. 자, 먹는 그 순간은 행복했지만 그 뒤로 찾아오는 고통, 소화불량, 아침에 대보름달. 됐습니까? 오케이. 고통으로 다가오죠. 맞습니다. 차라리 그때 조금만 절제했더라면, 그쵸? 오히려 그 순간적 육체적 쾌락을 절제했더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산뜻해. 이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날카로운 턱선. 자, 없죠, 여러분. 네. 자, 넘어가요, 그냥. 네,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추구할 쾌락과 절제할 쾌락을 몸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이성적 통찰.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 꼭 해주세요.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삶이 행복이다. 쾌락주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성 통찰을 통해서 추구할 쾌락과, 그쵸? 그러니까 필수적 쾌락입니다. 예를 들면 수면욕이라든가 식욕 같은 거죠. 물론 그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추구해야죠. 왜? 안 먹고 안 자면 고통스러우니까. 그건 추구할 쾌락인데 반대로 절제할 쾌락. 예를 들면 명예욕, 권력욕, 돈 욕심이나 인기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도박 이런 것들, 그런 욕구는 그 순간만 쾌락이지 지나면 고통이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걸 잘 구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고 마음의 평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의
행복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거 일부러 안 지웠어요. 이해하시죠? 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의 공통점을 찾으세요. 마음의 평온과 평안이 곧 행복이다. 왜냐? 스토아파도 헬레니즘 시대 사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게 행복일까요? 자, 행복의 의미입니다. 뭐뭐에 방해받지 않는, 그렇죠. 뭔가 방해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면 안 되죠.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삶. 초연했다는 건 뭐냐면은요,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뭔가 자유로운 게 초연한 거죠. 넘어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린 뭐를 넘어서야 행복이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 필요한 단어가 정념이란 단어가 들어와요. 혹시 정념이란 단어가 나오면은요, 일단 스토어 가주시고요. 그건 살짝 암기용이고요. 자, 정념이 뭔데요, 선생님? 정념은요, 뭔가 감정과 비슷한 거예요. 감정. 아시겠죠? 감정이나 별로 상관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감정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삶. 즉,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것이 곧 몸복이다. 행복이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방법으로는 또 나왔네요. 아, 또 나왔어. 이성적 성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를 지나 지금 스토아파까지 계속 뭐합니까? 이성적 통찰. 됐습니까? 자, 그럼 이성적 통찰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죠? 뭔가에 순응하랍니다. 그렇죠. 순응.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의지를 발휘하거나 변화를 추구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응, 받아들여라. 그게 뭐예요? 바로 정답은 자연적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적 질서? 자연적 질서, 일명 자연법칙이죠. 됐습니까? 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연적 질서에 순응해라. 그것이 행복이다. 느낌이 안 오죠? 맞습니다. 철학은 좀 이래서 어려운 건데요.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요. 귀 좀 잘 열어 놓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도 원치 않고 재미없어 하는 군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남자로 태어나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야, 대한민국, 야, 이건 진짜 아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고 느꼈던 몇 안 되는 순간 중에 군대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 안에 이게 있었어요. 바로 가스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맞습니다. 예. 군인 훈련 중에 반드시 필수 코스로 가스실이 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남자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짜증나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좀 후각이 좀 발달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 행복은 먹이 획득, 자, 거기까지. 자, 후각이 좀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력은 좀 안 좋은데 이 냄새는 진짜 잘 맡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많이 민감한 사람인데, 자, 이렇게 냄새가 좀 민감한 사람이 가스실 들어갔더니 와, 이거는 진짜 뭐 냄새가 나빠요가 아니라 냄새가 아파요. 진짜 아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서 귀 빼고 물이 다 나와요.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입에는 침. 그래서 이건 뭔 냄새야? 이러면서 됐죠. 자, 그때 처음으로 엄마 죄송합니다. 예. 어머니 왜 날 남자로 낳으셨어요? 그랬단 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어머니 왜 절 남자로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딸로 낳았으면 내가 군대 안 오잖아. 너무 싫어 이 냄새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정말 그 가스실 너무 짜증났어요. 예. 자, 짜증났어요가 포인트입니다. 감정적으로, 정념적으로 흥분했어요. 그 감정을 벗어난 게 아니라 감정이 휘둘려서 마음이 동했어요. 머리, 이성이 동한 게 아니라 마음이 동했어요. 아, 짜증나 이 가스실. 왜 남자로 태어난 거양? 됐습니까? 자, 그렇게 그럼 짜증을 내면 내가 가스실 뿅 나오면 제가 이렇게 여자가 돼서 누군가의 딸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대합니까? 어마? 이러면서?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남자로 태어난 건 바로 원인이 자연입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혹시 남자가 있다면, 남학생들이 있다면 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원했습니까? 아니,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원인이 있겠죠, 분명히. 그 원인이 바로 뭐다? 자연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혹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학생 중에 그럼 묻습니다. 왜 여자로 태어났죠? 뭐 이유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그걸 만든 원인이 자연이다. 결국에 내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가스를 들어간 것도 내가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원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왜 그때 군대 가서 가스를 왜 들어갔죠? 그것도 남자로 태어나서? 역시 자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니다. 아니, 됐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신이 감독이라면 신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거야. 시나리오. 됐습니까? 네. 그게 결국에 자연 법칙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의 역할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는 거였고 그날 그 가스실에 들어가는 게 그 시나리오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은 자연 법칙, 즉 시나리오대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특징은 뭐냐?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가스실 들어가서 흥분하고 답답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해봤자 시나리오는 안 바뀐다. 그러면 안 바뀌는 것 같고 계속 짜증내다 보면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당연히 불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는 얘기합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고. 시나리오에 주어진 삶에 충실해라. 결국에 내가 정념에 초연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갑자기 여자가 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가 이 나라에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냥 거기에 충실하게 받아들여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영화 명량,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영화 명량. 뭐 나 정도인데 뭐 주인공이지 않겠어? 봤는데 어머 주인공이 아닌 거야. 게다가 내 역할은 시체원이야. 그냥 죽은 척 연기하라는 거야. 근데 그 흥분해서 어이 감독님 장난해요? 어디 감히 나를 시체원을 시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흥분해봤자 시나리오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배우인 이상 뭐에 충실하면 된다? 주어진 시나리오에 충실하면 된다. 그게 곧 행복이다. 행복 같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맞습니다. 스토아가 말한 행복은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뭔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 자연의 질서, 즉 자연 섭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뭐 하면 된다? 그냥 순응하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역시 무슨 통찰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바로 이성적 통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어진 삶에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게 자연 법칙인가 봐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에 마음의 평온과 평안, 즉 행복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어쨌든 각각 다른 행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과 평안이 곧 행복이다. 명심해 주시고요. 잘 잡아 주세요. 자,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 독일의 철학은 특징이 뭐냐? 어려워요. 말도 어렵고요. 네. 뭐 가끔씩 이렇게 다른 분들 보면 뭐 자기가 칸트 되게 잘한다고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칸트는 지금도 연구 중에 있는 철학자입니다. 아시겠죠? 칸트 학회에서. 그러니까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지식으로 칸트를 다 안다고 얘기하고 뭐 자기 수업 들으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자, 칸트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독일 철학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지만 우리는 통합사회, 고등학교 1학년 그 레벨에서 나오는 거니까 몇 가지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니까는요. 마음 편하게 갖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칸트입니다. 자, 칸트. 어떤 게 행복입니까? 자, 행복을 떠나서 이 사람은 행복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면 인간으로서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뭐냐고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뿅뿅뿅을 실천해야 행복에 뭐가 발생한다? 자격이 발생한다. 자, 일단은요. 알든 모르든 혹시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이 아니면 잇몸. 암기를 해주셔야죠. 일단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칸트입니다. 뭔데요? 바로 도덕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법칙? 도덕법칙. 뭔 덕법칙이요? 도덕법칙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곧 행복의 뭔격 발생? 자격 발생.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보실게요. 자, 도덕법칙, 뭐가 되게 있어 보이고 럭셔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 철학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좀 편하게 쓸 표현들을 좀 있어 보이게 좀 표현하는 방식이 좀 있죠. 예를 들면 그냥 냉장고 하면 되는데 저온 유지 장치, 알겠습니까? 뭐 세탁기 이러면 되는데 뭐 오염물 제거 장치, 뭐 좀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방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칙도 알고 보면은 쉽습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네. 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친구의 물건 훔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안 되죠.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네. 거짓말은요? 하면 안 되죠. 부모님께 효도. 누군가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 해야죠.
뭐예요, 선생님?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 읊으시기 도덕법칙이에요. 근데,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지만 칸트는 역시 철학가라 그런지 몰라도 이 보는 시야, 이 보는 시간 또는 이 관점이 좀 다르죠. 자, 여러분은 분명히 고등학생입니다. 그렇죠? 저는 성인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과 제가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도 솔직히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 영상을 또 우리 여학생이 보고 있다면 그대들과 저는 성별까지 달라요. 칸트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뭐죠? 아니 어떻게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틀린데 그럼 당연히 얼굴도 다를 거고 생각도 다를 건데 어머 근데 왜 공통점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친구 누구 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부모님께 효도 해야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어머 대답이 어쩌죠? 같죠? 그대들과 내는 어디 사투리야? 그대들과 나는 나이, 성별, 환경 다 틀려. 근데 대답이 같아. 그렇죠. 칸트는 얘기합니다.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법칙이 있다고요. 그걸 칸트는 뭐라 표현했다? 도덕 법칙. 그러면 칸트는 솔직히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의 자격. 쉽게 얘기해서 그대가 이 도덕 법칙을 지켰다면 그대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솔직히 결과적인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인간으로서의 도덕 법칙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만물의 조건은 인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강아지한테 이 질문 해보세요. 강아지가 그러면은 네, 아니요. 대답할까요? 아니죠. 응? 이러고 있겠죠. 우리 지금 뭐라는 거야, 임마. 시끄럽고 먹이나 줘.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강아지는. 맞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역시 또 이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별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대답이 뭐하다? 생각이 뭐하다? 같은 부분이 있다. 우리 그것을 몬덕법칙, 도덕법칙 그리고 그러한 도덕법칙을 누구만이 생각할 수 있다? 인간만이. 따라서 인간만이 그런 법칙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인간만이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만이 뭐의 자격이 있다? 행복의 자격이 있다. 에이 선생님 그러면 도덕법칙을 누구나 다 알면 나쁜 놈 없겠네요. 그렇죠? 누구나 그럼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다 아는데 도둑놈 있는데요? 사기꾼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심화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범죄인들도 실제로 붙잡아 놓으면은요 정말 정신병자 아닌 이상은요 이렇게 얼굴 숙이고 있어요. 수갑차게 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들도 지가 뭘 잘못한지 알아요. 즉 도덕법칙은 알고 있다고요.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그들은 알고 죄를 저지른 거죠. 우리는 아니까 안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덕법칙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도덕법칙을 알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고 저들은 도덕법칙이 뭔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아 배고파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마음대로 치킨을 시켜 먹고 알겠습니까? 또 내 방에서 게임이나 해야지 자 게임할 수 있고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도 결국에 우리가 도덕 법칙을 지켰기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은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도덕 법칙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따르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파란 옷을 입고 여기 이름 대신 숫자가 적힌 옷을 입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어디 차가운 방에서 벌을 받고 있겠죠. 따라서 행복의 자격은 누가 느껴야 된다? 바로 도덕법칙을 잘 지킨 사람들. 따라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곧 행복의 본격 발생, 자격이 발생한다. 듣죠? 자, 방법을 보시면은요. 당연히 도덕 법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결과적 이익보다는 도덕 법칙을 더 중시하라. 결국에 이 두 가지를 본다면 결과적 이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도덕 법칙을 더 중시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결국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도덕 법칙을 지키다가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좋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든 것뿐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자, 만약에 나한테는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자, 내 소중한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세요. 자, 물어봅시다. 자, 부모님이 몸이 안 좋다.
당연히 치료해 드려야 돼요? 안 해드려야 돼요? 하나, 둘, 셋. 해드려야 되죠. 맞죠?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예, 도덕법칙입니다. 자, 해드려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문제가 하나 터졌어. 이 도덕법칙을 지키기 위해선 아파트를 팔아야 될 상황이야. 그러면 난 더 이상 이제 이 아파트 못 들어와요. 요즘 같은 시대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엄마 병원비를 대고 아빠 병원비를 대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저는 가난해져요.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솔직히. 그렇죠. 불행이죠. 아픈 것도 불행이지만 내가 가난해서 불행이 맞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부모님이잖아. 효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해야죠. 그러면 당연히 치료해 드려야 돼요? 안 해드려야 돼요? 하나, 둘, 셋? 해야죠. 따라서 결과적 이익보다는 도덕법칙을 뭔시한다? 중시한다. 이게 바로 칸트. 다른 말로 의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대가 도덕법칙을 생각해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의무. 됐습니까? 따라서 결과적 이익보다는 도덕 법칙을 중시해야 된다. 하나의 특징이니까 꼭 잡아주시고요. 이게 진정한 또 행복의 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본격적으로 대우한다. 인격적 대우. 쉽게 갑시다. 그냥 소중히 대우해야 됩니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타인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됐습니까?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으로 목적 대우하라. 소중하게 다뤄라. 그러니까 칸트는 사람을 수단이 뭐죠?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도구화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절대 수단화 하시면 안 돼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사람을 수단할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길 가는 사람들 길 물어보는 것도 사람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내 목적은 저기 가는 건데 모르니까 이 사람을 수단화해서 길을 찾는 거잖아. 맞죠? 칸트는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사람을 수단으로 쓸 때도 언제나 동시에 됐습니까? 보편적으로 또는 불변으로 됐습니까? 목적으로 대우하라. 언제나 인격 대우하라. 왜 그럴까요? 사람만이 뛰어난 이성을 갖고 있고 사람만이 도덕 법칙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 바로 인간. 그 인간 수단으로 대할 때도 언제나 동시에 뭐로 대우? 목적 대우. 그걸 우리는 인격적 대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잠깐 좀 어렵죠? 맞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조금만 계속 반복해서 돌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마지막 스킬. 일단 이 글자 나오면 몬트 아저씨, 칸트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벤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아저씨고요. 자,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영국의 공리주의. 공리만 써볼게요. 한번 들어본 사람도 있죠. 모두란 소리죠. 모두. 또는 사회란 소리입니다. 또는 집단이죠. 리는요, 이익이죠. 쾌락이고 행복입니다. 자, 당연히 공리주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사회적 쾌락이 진정한 행복이지. 자, 그래서 바로 나왔죠. 다수의 최대 행복. 다수의 행복. 우리 아까 에피쿠로스 기억납니까?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에 얘네가 말하는 행복, 이 벤담 아저씨가 말하는 행복은 바로 뭐냐면요. 자, 결과적으로입니다.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쾌락을 증가하고 고통을 문소, 감소,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바로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이란 건 바로 뭐죠? 쾌락을 증가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거. 근데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행복이구나. 자, 여기서 누구랑 차이점이 나죠? 그렇죠. 칸트죠. 아까 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과적 이익보다는 결과적 이익이 안 될지언정 너가 해야 될 법칙이 있다면 따라라. 그게 진정한 행복 또는 행복의 자격이다.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그게 무슨 행복의 자격이야. 결과적으로 다수가 이익을 봐야지. 그게 행복이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내용을 드린다면 이 사람이 말한 이 쾌락이라는 것은요. 사회적 쾌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적 쾌락? 근데 이 사회적 쾌락 이꼴 뭐가 되냐면요. 바로 개인들 쾌락의 총합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자, 개인의 최대 쾌락을 일로 보는데, 자, 이 강의실에 5명 있다 갈게요. 5명. 그다음 개개인의 쾌락의 최대는 1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맞죠? 5죠. 따라서 사회적 쾌락이라는 것은 개인들 쾌락의 뭐가 된다? 총합. 그래서 결국에 이 공리주의 논리대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원칙입니다.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죠. 맞습니까? 대통령 누가 되죠? 맞죠? 수가 많은 쪽으로 결정하죠. 국회의원 누가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가 많은 쪽으로 결정되죠. 즉 내가 원치 않는 후보라도 수가 많은 거면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에 공리주의는 소수의 불이익은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소수 때문에 다수가 불이익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다수가 쾌락을 보는 거, 다수의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뭔복? 행복. 됐죠? 그래서 공리니까는 무슨적 쾌락? 사회적 쾌락. 사회적 쾌락은 어떻게 구한다? 개개인들 쾌락의 총합이다. 자, 그래서 시험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벤담은 개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넘어선 쾌락을 추구하였다. 다시 한번 개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넘어서는 쾌락을 추구한다. 자, 이 강의실은 5명, 최대 쾌락은 5. 근데 그 5를 넘어서는 쾌락을 추구한다. 정답은요? X죠. 왜냐면 동격이지 않습니까? 개인들 쾌락의 총합이 결국에 사회적 쾌락이니까 5명이 있다면 쾌락은 총 5를 넘어갈 수는 없죠. 5에 가까운 쾌락이 최대 쾌락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벤담이 말하는 쾌락은요. 최대다수, 최대행복.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사회적 쾌락을 주는 게 짱이다. 그걸 3글자로 몬수결, 다수결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서양의 행복편을 했는데요. 그렇죠. 자, 동양편은 다음 영상으로 마련을 했거든요. 자, 그 이유 아시겠죠? 맞습니다. 자, 원래 교과서 내용만 갖고 그냥 쭉 읽으면 되는데 혹시 우리 학교에서 여기가 심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조금 더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동양편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요.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